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정확히 고급 과정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Adventure Story 채널에서 저는 선박에서 동료들과 함께 겪은 경험, 그리고 직접 본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의와 실제 사례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친 후 저는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분리기와 OWS, 즉 유성수 분리기에 관한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급 정화기 교육이 5일간 진행되고 유성수 분리기 교육이 추가로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5일 기록부에 기재하는 항목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계와 장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분리기의 내부 구조도 살펴볼 것입니다. 적절한 조정 방법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문제 식별 방법, 장비를 올바르게 점검하는 방법, 중력 디스크를 적절히 선택하는 방법, 클라리파이어와 퓨리파이어의 운전 차이, 수분 감지 시스템, 품질, 그리고 연료 자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엔진에 손상을 주는 원인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화기와 많이 접해보지 못한 모든 직급의 분들에게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강사가 될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미하일 크바스니코프입니다. 저는 유조선, 아로선, 여객선,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박에서 총 8년간의 승선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튜브 채널 Adventure Story의 운영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파트의 일반적인 정보와 단락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단락에는 정화기를 정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단계와 점검해야 할 사항, 주의해야 할 부분 등 모든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날에는 정화기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 작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1일차를 시작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애니메이션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분리되지 않은 액체가 유입되고 그 후 천천히 그 공간 전체가 채워집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액체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벼운 액체와 분리되었고 이 액체는 라이트 리퀴드 펌프에 의해 빨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은 가벼운 액체와 무거운 액체 사이에 있는 얇은 물의 경계선입니다. 이 부분에는 무거운 액체가 있게 되고 이는 무거운 액체 펌프에 의해 빨려나가며 이 공간은 고형물들을 위해 남겨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고형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배출 이벤트가 발생하면 배출됩니다. 내부 에모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원유와 원유, 세척에 관련된 책 한 권과 온라인 강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불필요한 상황이나 추가 클레임 없이 최고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공 노하우를 전달합니다. 이 책은 선박의 승선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든 교육 자료를 진심으로 믿는 이유는 모든 내용이 검증되었고 그 방법론이 실제로 테스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처음 펼치는 순간부터 바로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더 나은 이해와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주제를 위해 제가 특별히 만든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강좌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 아래에 남겨둘 링크를 통해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기회와 가능성의 창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여시길 바랍니다. 원유 세척 가이드와 온라인 원유 세척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활용하면 각 단계별로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자의 거동과 각 등급별, 각 특성별 이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최적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다룹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유 세척에 대한 정말 환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원유와 그 방출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에게 최첨단 지식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타이머가 모두 완료된 후에는 볼의 전체 배출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알파라발의 분리 시스템도 있습니다. 해운업계에 도입된 최신 시스템인 S와 P 플렉스 분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리기들이라 작업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정제기 본체, 모듈, 조작 패널, 히터, 수분 밸브, 수분 감지 장비, 공급 펌프, 그리고 3방향 밸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되지 않은 액체가 히터를 통과하면서 온도를 얻고 3방향 밸브를 통해 정제기 중앙에 주입됩니다. 우선 내부는 작동수로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세정되지 않은 액체, 즉 분리되지 않은 액체가 천천히 투입되면서 공정이 시작됩니다. 상단 디스크가 있는데 매뉴얼을 읽어보니 이 디스크는 연료의 다양한 비중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불순물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모든 무거운 물질들, 즉 금속 물질들이 분리 과정을 통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플레이트 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레이트들은 정확히 내부의 자유 공간을 늘려주어 더 많은 입자들이 오일에서 분리되어 보일러의 주변 중심부에 쌓이도록 도와줍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오일은 시스템 내부에 안전하게 남아있게 되며 이 정화된 오일은 여러분의 대형 저장 탱크나 넓은 바다를 항해 중인 선박의 연료 탱크 또는 다시 중요한 엔진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척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방 밸브가 완전히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어서 작동수로 볼을 서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채워나가는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오일에 많은 양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서로 섞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배출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도 오일, 즉 깨끗한 오일이 어떻게 공급되어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도 있는데 엔진의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하며 수분 함량을 감지해서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분리기의 작동을 중단시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랑닝에 관한 것입니다. 랑닝은 볼을 고정하고 잠깁니다.
그리고 일하기 반드시 좋은 상태여야 하며 눌리거나 과도하게 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랑링은 볼에 정확하고 제대로 맞아야 합니다. 볼의 새로운 시스템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여닫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정말 유연하고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EPC 60이 있는데 이건 사용하기 쉬운 모니터 컨트롤입니다. 정화기는 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데 이는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정화기가 갑작스럽게 고장나게 된다면 분명히 엔진의 성능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엔진이 완전히 멈추거나 혹은 꺼졌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정화기는 우리에게 품질과 양을 제공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품질은 연료 안에 들어있는 입자와 고형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엔진이나 부품에 손상이 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양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펌프라고 할 수 있는데 연료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이게 바로 정화기의 기능 중 하나인데 내부에 원심 펌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펌프들은 우리가 필요한 정확한 용량만큼, 즉 엔진의 용량을 약간 초과하는 정도로 연료를 이송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블랙아웃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료의 품질은 연료 시대와 화석유 시대가 끝나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이미지를 더 자주 보게 될 텐데 유지보수 간격이 연료의 양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료를 섞는 것도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런 해결책이 전혀 없어서 비상 상황일 때만 연료를 섞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제기를 최대 효율로 운전하면서 추가적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제기는 주로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부품의 마모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이 선택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엄청난 원심력과 그 안에 포함된 부식성 물질, 그리고 높은 온도와 고부식성 연료 같은 매체를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알파라발 정제기는 제가 다뤄본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뛰어난 정제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교합니다. 정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버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많은 세부 사항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 정제기마다 특별한 공구와 각기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작동 방식은 동일하고 약간의 문제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아마 알파라발에서는 모든 것을 제대로만 하면 문제를 겪을 일이 없을 겁니다. 웨스트팔리아나 미쓰비시 같은 다른 정제기에서는 몇몇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분리 온도가 다른 연료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박들은 두 가지 종류의 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다릅니다. 제가 일했던 한 선박에서는 세 가지 다른 연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리 온도도 세 가지로 각각 달랐습니다. 거의 비슷한 무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 온도, 저장 온도, 이송 온도는 모두 파보스 분석 결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일주일이나 며칠 후에 받을 수 있는데 분석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연료를 바꿀 때는 온도를 부드럽게 조절해서 컨트롤러가 잘 맞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를 90도에서 70도로 바꿀 때 좋은 방법은 이 시간에 5도씩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연료가 세틀링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순환되고 폐 연료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까지 충분합니다.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정화기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품이 다 보입니다. 정말 실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정화기의 모든 부품은 점검이나 측정 등 필요한 주의가 필요하고 일부 부품은 구조적인 이유로 특정 문제에 더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 정화기에서는 주로 파일럿 밸브와 클러치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알파라발에서는 제가 본 바로는 주로 워터 솔레노이드 밸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어에서는 대부분 벨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가끔은 오경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들은 실제로 작업할 때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알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슬러지 발생을 줄이세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화기를 더 잘 운전하고 발생하는 슬러지를 점검함으로써 슬러지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이송 작업도 줄어듭니다. 이송 작업이 줄어들면 펌프를 돌리는 데 드는 전력 소비가 줄고 여러분의 에너지도 덜 들며 이송 횟수가 줄어들면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는 추가 이송 없이 특정 이송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한 양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기록부에 기재할 항목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기록할 내용이 적어집니다. 이제 장비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항상 모든 기관 부서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을 알리세요. 어떤 종류의 작업이든 모두가 정보를 공유받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절차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점검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인원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방해를 받으면 시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산만해지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잊거나 어떤 항목을 잘못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작업 중인 장소, 패널, 정화기 자체에 메모를 남기세요. 항상 장비의 전원과 시동 버튼을 잠가 두세요.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날씨 조건이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날씨가 급변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해 작업 전에 예비 부품을 미리 준비해 두면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추가 부품도 따로 분리해 두세요. 그래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바로 찾아갈 수 있어 추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재고가 없을 때는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재고가 없을 때는 마지막 예비 부품도 사용하지 마세요. 그 부품은 비상 상황 위에 남겨두세요.
사용할 공구는 반드시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수공구와 특수공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제 과정 중이나 정제 준비 과정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 배부 설정이 잘못되어 오일이 혼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탱크나 밸브를 세팅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혼합이란 발전기 오일이 주기관 오일과 섞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펌프 오일이 넘쳐서 오일이 대량이든 소량이든 유실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오일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의 오일 레벨이 적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오일이 물에 오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퓨리파이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퓨리파이어를 잘못 작동시키면 오일이 물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이며 그래서 퓨리파이어에 대한 모니터링, 우리가 하는 점검, 그리고 주기관의 수분 감지 시스템이 심각한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설정값이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정비를 위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한 상태로 계속해서 운전하게 될 경우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장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퓨리파이어가 설계된 한계와 조건을 벗어나 작동하게 되면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퓨리파이어와 클라리파이어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 PDF는 강의가 끝날 때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화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설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상단에 설치하는 그래비티 디스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클라리파이어에는 특정 그래비티 디스크가 있는데 이는 0.991kbn 코브 이상의 비중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리파이어는 15도에서 0.991보다 낮은 비중에서 작동합니다. 그럼 클라리파이어 디스크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클라리파이어 디스크이고 보시다시피 G 하이던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3M 구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퓨리파이어가 클라리파이어 모드인지 퓨리파이어 모드인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비티 디스크는 어떻게 선택할까요? 그래비티 디스크를 선택하려면 두 가지 변수가 필요합니다. 비중과 분리 온도입니다. 분리 온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70도에서 분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첫 번째 예시입니다. 우리는 곧장 위로 올라가서 비중 0.9, 이 5를 선택했고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투영을 하고 이 지점에서 3.0리터 시간으로 이동하면 우리가 사용할 그래비티 디스크의 크기, 즉 79미라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비품 보관실로 가서 만약 그 공급 속도로 작업하고 싶다면 70금 그래비티 디스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공급 속도와 분리 온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비중은 조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포보스, 즉 화학 분석을 통해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시리어스 운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탱크, 즉 세틀링 탱크에서 연결된 펌프가 장착된 퓨리파이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펌프는 퓨리파이어에 의해 구동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펌프, 즉 퓨리파이어용 외부 공급 펌프가 사용됩니다. 연료는 연료 히터를 통과한 뒤 삼방 밸브를 거쳐 퓨리파이어로 들어가고 퓨리파이어에서 또 다른 세퍼레이터로 이동합니다. 즉 시리즈 운전에서는 한 퓨리파이어에서 다른 퓨리파이어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쓰비시 퓨리파이어에서 몇 가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누스 모니터, 그러니까 인터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리고 확인도 필요합니다. 여기가 바로 누스 모니터 알람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만약 이 퓨리파이어가 어떠한 이유로든 중단되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오일 흐름 또한 방해를 받게 되어 결국 이 퓨리파이어도 완전히 정지하게 됩니다. 한 퓨리파이어는 정제기로 다른 하나는 클라리파이어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두 개의 퓨리파이어를 병렬로 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퓨리파이어는 라인에 별도로 연결되어 정착 탱크에서 LSA 흡입으로 각각 운전되고 서비스 탱크로도 따로 보내집니다. 해당 연료에 맞게 최대한 낮은 유량과 높은 온도로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과적인 세정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세정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고온 분리, 저유량 운전, 두 개의 퓨리파이어 병렬 운전, 서비스 및 정착 탱크의 적절한 배수, 그리고 미세 여과 및 필터 사용이 그 방법입니다. 항상 온도와 모니터링에 신경 써야 합니다. 벙커 탱크의 온도가 최소 40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정착 탱크와 서비스 탱크 온도를 항상 올바르고 적절하게 유지하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소량 오일 남아있는 모든 탱크도 대기 상태로 유지하세요. 트레이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세요. 연료를 혼합하지 마세요. 트레이싱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트레이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배관을 안전하게 지키고 어떤 종류의 막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흥미로운 다이어그램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인터페이스가 표시되어 있고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상단 디스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화기가 작동 중일 때는 인터페이스가 어디로 가는지 그 세부 사항을 볼 수 없지만 만약 인터페이스가 깨지면 분명히 알 수 있고 정화기에서 반드시 누유가 발생할 것입니다. 항상 인터페이스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 공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